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파혼 소식을 듣고서는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저와 결혼을 할 뻔한 시댁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속 사정을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라면서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파혼을 경험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에게 힘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예비시댁은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던 집안이었어요. 예비신랑 또한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전 지인 소개로 예비신랑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예비신랑은 자기 집안을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수진 씨, 저는 사실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커요.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서로에게 다정하시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처음에 두 분이서 자식을 많이 낳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고 고생하는 걸 보시고서는 아버지가 한 명으로 만족하시겠다면서 말하셨대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셔서요. 정말 놀랍죠? 그때 당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30년 넘게 어머니에게 애틋하세요. 어머, 화목한 집안이신가 봐요. 저는 화목한 집안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저는 좀 있지만 동생은 거의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데 참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 생활할 때 정말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와, 수진 씨랑 저 생각이 똑같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진 씨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주선자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 어머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에 대해서 어필을 하자면 저는 저희 부모님 닮아 성실하답니다. 사실 부모님 따라갈 성실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롤모델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족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만큼 제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런 것도 다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세창 씨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니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주변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요. 정말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늘 곱고 성실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종종 예비시댁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칭찬 일색이었죠. 저번에 우리 음식점에 갔을 때 말이야. 세정 씨 부모님 얘기하시던데 무슨 얘기야? 안 그래도 세창 씨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 어떻게 세창 씨 동네에 오면 다들 부모님 칭찬을 이렇게 하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가는 곳마다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세창 씨 진짜 뿌듯하겠다. 나는 당신 얘기만 듣고선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니 진짜 놀라워. 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자주 봉사활동 나가셔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주말마다 가족끼리 봉사활동 갔다 오거든. 저번에 거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해서 봉사활동 가는 곳에 기부하고 왔어.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봐. 수진 씨네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곳 있다고 했지? 와, 나는 정말 벌써부터 양가 부모님 같이 만날 생각하면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엄마가 오래전부터 기부를 하시긴 했는데, 와, 세창씨 부모님 스케일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전에 엄마한테 세창씨 부모님 얘기 살짝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세창씨 부모님은 별 말씀은 안 하셔? 우리 부모님? 아, 우리 부모님은 연애할 때 그다지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 아들이 뭐 실수하진 않을까, 이런 거나 신경 쓰시지.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니셔서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는 알고 계시지. 아마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가면 엄청 놀라실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거든. 수진 씨가 처음이야. 저희는 양가 인사를 가기 전부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성향도 비슷했고,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것도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양가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이 무언가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라 의아했었는데 내용을 듣고선 화가 났어요. 사실 나 수진 씨 어머님 직업을 아직 말 못했어. 엄마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막상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사람들 편견이라는 게, 알지? 우리 부모님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막상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 어머님 직업을 말씀드리지 못했어. 아, 그래? 뭐, 이해해. 나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다들 갖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내가 인사 갈 때 말할게. 세창 씨가 말하기 조금 어려우면 인사 갈 때 말씀드리면 되지 뭐. 엄마가 오랫동안 하셨던 일이시기도 하고 어차피 1, 2년 정도면 그만두실 생각이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어머님 1, 2년 정도만 하시고 그만둔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결혼 준비하고 여차저차 하면 그만두실 거고, 주변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비밀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이게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 굳이 그래야 돼? 환경미화원이 숨겨야 하는 직업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그걸로 지금까지 생활비 버시고 우리 키우신 건데 그걸 숨긴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어차피 상견례 하게 되면 아실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그렇게 숨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인사드리기 전에 당신이 슬쩍 말씀이라도 드려봐. 내가 말씀드려서 놀라시는 것보다 아들이 먼저 말을 해두는 게 좋지. 예비신랑은 알겠다면서 시무룩한 표정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보다 어른이고 그때 당시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있으니 그러실 수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설마 사돈의 직업 때문에 결혼까지 반대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시부모님이 정말 환대를 해 주셨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 인상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셨죠. 세창이가 연애를 해도 우리가 굳이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였으면 몇 번 만나볼 걸 그랬어. 세창이가 너무 예뻐서 꽁꽁 숨겨뒀나 보다. 우리 세창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놀랬는데
이렇게나 예쁘고 참한 아가씨였다니. 말을 놓아도 되죠? 네,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세창 씨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정말 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사랑받고 자란 게 보여서 저도 두 분 너무나 뵙고 싶었어요. 저번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만나게 돼서 정말 아쉬웠어요. 그렇지? 그때 우리도 얼마나 아쉬웠는지. 예비 며느리 본다는 생각에 엄청 설레었거든. 그나저나 세창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도 정확하게 말도 안 해줘서 말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양친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지? 우리는 알겠지만 오랫동안 사업 운영하고 있어. 세창이도 같이.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아, 네. 알고 계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환경미화원이세요.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두 분처럼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시고 계세요. 저번에 엄마께 세창씨 회사 얘기를 꺼내니까 어딘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세창씨랑 밥 먹을 때도 가는 곳마다 두 분 칭찬이라서 저도 많이 놀랬어요. 아, 그러니? 세창아, 잠깐 나 좀 볼래? 아휴, 내가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 일단은 오늘은 대충 이렇게 먹고 다음엔 봐요. 세창이 너는 나랑 얘기 좀 하자. 아가씨는 오늘 미안한데 먼저 가줘야 되겠어.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예비 시모는 속이 좋지 않다면서 황급히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영문을 모르고선 그렇게 나와야만 했어요. 그 뒤로 갑작스러운 결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시모는 저희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예비 신랑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잘 수습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됐어. 엄마가 수진 씨 어머님 환경미화원인 거 아시고서는 엄청 반대하셔.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직업은 용납 못한다고. 거기다가 어린 여동생의 맏딸이면 수진 씨가 그 집 기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절대 결혼 안 된다고 하시고 계셔. 뭐? 홀어머니 맏딸이라서 걱정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환경미화원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게 지금 말이 돼?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 물론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결혼 반대하시는 거라면 나도 별로 내키진 않네.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겠어? 수진 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 볼게. 그래도 엄마가 수진 씨한테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엄마가 혹시라도 연락이 가더라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 엄마가 수진 씨 더 자존심 건들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겠다고 하지 말아줘. 예비 신랑은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왔죠. 역시나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들은 못 이겨 저에게 헤어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무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전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고 예비 신랑과 헤어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욱 가관이었던 건 예비 신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니 헛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
연락이 없던 예비 신랑은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수진 씨, 진짜 나랑 결혼 안 하고 헤어질 거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했던 거야? 엄마가 너무 놀랬대. 솔직히 수진 씨 어머니 직업 때문에도 있지만 수진 씨가 그렇게 무례하게 욕하고 소리 지를 줄은 생각조차 못 하셨대. 그래도 어른인데 좀 유하게 넘어가지 그랬어. 엄마가 수진 씨랑 전화해보고서는 배경이 아니라 성격 때문에 헤어져야 할 것 같다면서 말하셨어. 정말 그랬어? 그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 내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른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를 건 뭐야? 물론 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 근데 오히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하니까 더 침착해지더라. 내가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엄마가 했던 말은 뭔데? 당신이 욕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말도 못하고 끊으셨다는데 엄마가 하도 내 앞에서 꼭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냐면서 우셔서 난 당신이 정말 그랬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믿지는 모르겠는데 욕한 적 없고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어. 오히려 당신 어머니가 전화 받자마자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그딴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다고 소리 지르셨지. 왜? 내가 말해도 못 믿겠어? 그러면 통화 녹음한 거 들려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 내 말이 맞는지 당신 엄마 말이 맞는지.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에게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한 번도 그렇게 통곡한 적 없던 엄마가 갑자기 통곡을 하니 정말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화를 했던 거였는데 통화 녹음을 듣고 나서는 난리가 났죠. 예비 신랑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누워만 있다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에 저도 너무나 놀라서 바로 달려가게 되었죠. 못 본 사이 수척해진 예비 신랑은 힘도 없이 눈만 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벌떡 일어나 제 손만 부여잡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진 씨, 나 진짜 수진 씨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진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결혼해 달라고 안 할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수진 씨가 보내준 통화 녹음 다 들었어. 내 오해였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멀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 갑자기 연락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세창이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이제야 우리 마누라가 반대하는 이유를 들었어. 내가 대신 사과를 하지. 정말 미안하네. 나도 같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당신 얼른 와서 사과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선 에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둘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해.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게나. 미안해.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나 때문에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고 내가 좀 막말했던 것도 뭐 미안해. 세창이가 수진이 너만 찾더라고. 에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 옛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세창이 다시 만나 줄 거지? 예비 시부의 호통에
예비 시모는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사실 저 역시 예비 신랑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둘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 시부는 결혼만 한다면 평생 시댁은 안 와도 된다면서 말까지 하셨죠. 이 사실을 알고선 예비 시모가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처럼 대놓고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티내시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모는 은근히 저에 대한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수진이 너 음식은 좀 할 줄 아니? 우리 세창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말이야. 음식 간이 안 맞으면 애가 밥을 잘 못 먹는데 음식 좀 해야 하는데. 아, 그리고 옷도 다 다려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 워낙 스타일리시 하잖니. 티셔츠 하나도 깔끔하게 다려 입는 아이라 옆에서 다 해줘야 할 텐데 가능하겠어? 보아하니 수진이 너는 손도 야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 엄마. 수진 씨가 얼마나 음식도 잘하고 야무진데. 그리고 요즘 누가 여자가 밥하고 살림해. 수진 씨도 일 다니고 있는데 같이 해야지. 나는 결혼하면 다 같이 할 거야. 엄마도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해줬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전에는 뭐 나한테 장가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 엄마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 손이 좀 더 꼼꼼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는 나나 네 아빠나 시간이 좀 여유로웠지만 이제는 사업도 크고 바빠졌는데 네가 일일이 다 신경을 어떻게 쓰니? 평범한 직장 다니는 수지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아까운 아들 장가 가면 엄마 쓸쓸해서 어떻게 하나? 엄마랑 울고불고 하면서 마음 나누고 했던 아까운 아들인데. 아유, 엄마, 왜 그래? 수진 씨도 있는데. 엄마는 아빠 있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언제는 나보고 일찍 장가 가서 얼른 손주 안겨달라고 하더니만.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아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아들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네.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 예비 시모는 은근히 저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탐탁지 않은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도 나름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틈만 나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예비 시모를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모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바로 전 찝찝한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죠. 우연히 예비 시부모, 예비 신랑이랑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시부의 지인이 갑자기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부가 저희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셨다고 설명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전 너무나 황당히 예비 신랑에게 따져 물었죠. 아,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셔. 솔직히 말하면 아빠도 엄마가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거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셨어. 근데 뭐 딱히 중간에서 말리시지는 않은 거긴 해.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안 먹고 쓰러져서 두 분이서 허락하신 거지.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집은 나 혼자서만 갈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는 아버님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도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애초에 우리 집안이 못마땅했다는 건 어머님이랑 마찬가지셨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한 번만 우리 부모님 맞춰드리자. 모르는 척하고선 넘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나는 전혀 상관없어.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들만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내가 대신 결혼하면 다시는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게 해줄게. 전 예비 신랑을 정말 사랑했지만 점점 이런 상황이 드러나니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누구에게도 말하긴 어려워 결국 엄마에게 지금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죠. 엄마는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랬어. 저번에 세창이 인사 왔을 때 한 소리라도 했을걸. 뭐가 이쁘다고 우리 이쁜 사이 그러면서 반겼을까? 어쨌든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상견례 어디서 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딱 만나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번에 상견례 거기서 하자고 하면 어떠니? 갑자기 호텔은 왜? 아빠가 거기서 예전에 일하셨다고 했지? 거기 식당이 괜찮아? 그래,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 근데 이렇게 해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머니만 반대를 하셨다고 했을 때도 힘들었는데 아버님까지 그러셨다고 하니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냥 새장씨만 보고서 결혼을 해도 되는지. 너희야 서로 둘만 보면 되는 거고 그쪽 부모님은 내가 보면 되지. 그래도 엄마가 수진이 너보다는 더 살았잖니.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볼 줄 아니까 상견례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해. 일단 거기서 그쪽 부모들 한번 만나보고 어떤지 엄마가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기 마련이야. 기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엄마가 추천을 해줬던 호텔 VIP 룸에서 상견례 장소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를 듣고선 웬일로 괜찮은 곳을 잡았냐면서 예비 시모가 칭찬을 해줬다고 신난 예비 신랑이 전해주더라고요. 대망의 상견례 날 호텔 VIP 룸에는 저와 엄마,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만 앉아 있었어요. 잔뜩 화려하게 꾸민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희 엄마 옷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봤었죠. 처음에 수진이가 여기 잡았다길래 어쩐 일로 이런 괜찮은 곳을 잡았나 했거든요. 뭐 들으셨는진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얘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저희 집안이 또 평범한 집안은 아니라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도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좋은 사람과 짝을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세상이 참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저도 저희 딸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며 키웠는데 밖에서 상처받지 않게 나름 곱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바깥 상황은 마음 같지 않네요. 어찌되었든 마음에 차시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에 차 허락한 결혼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부모가 제 자식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여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그럼 저희 세창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데 허락을 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이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따져봐도
어느 쪽이 기울이는지 떡하니 보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홀어머니의 맏딸, 거기다가 어린 동생까지 딸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해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역시나 여길 와보길 참 잘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은 만나봐야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서 자리 만들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는 집안에 저희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둘이 좋다는데. 어머머,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쪽 수준에 이런 데서 숟가락 떠받겠어? 어디 할 말이 없어서 딸을 보내고 자시고 해? 이런 자리에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 부족한 저희 집안 받아줘서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예비 시모의 말을 끝으로 들어온 사람은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총지배인은 갑자기 엄마를 향해 90도 고개를 숙였죠. 그러고는 저희 엄마를 향해서 대표님이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엄마는 놀란 예비 시부모에게 자신이 여기 주주라며 소개를 하고선 제 손을 이끌고 VIP실을 나오셨어요.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환경미화원인 줄만 알았던 엄마가 호텔 주주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엄마가 들려준 얘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호텔이 처음 개업하던 시기부터 아빠는 초창기 직원이셨고 1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경영난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퇴직금이며 모아둔 돈과 이것저것 모두 합쳐 경영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대요. 그 덕분에 호텔은 경영난을 극복하게 되었고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한 금액은 주식으로 나중에 받게 되었는데 거의 절반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그걸 받으시게 되었고 아빠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산으로 지분을 다시 사서 대주주가 되셨던 거죠. 그렇지만 엄마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이걸로 저희가 엇나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셔서 그때까지 숨기고 계셨던 거였죠. 10년을 넘게 대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환경 미화 일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예비시댁 태도는 싹 바뀌었어요. 여긴 어쩐 일이시죠? 그때 상견례 이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오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뭐 아직 더 하실 말씀이 남으신 건가요? 저희 쪽에서는 이미 의사를 충분히 보내드렸고 더 드릴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제가 그때는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사돈께서 환경 미화 일을 하신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홀어머니에 어렵게 사시게 되면 저희 아들도 신경이 쓰일 테니까 그런 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돈께서도 자식이 있으시니 부모 마음이 다 같다는 거 아시죠? 저희도 그런 마음에서 반대를 했던 거지. 상견례까지 했으면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없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상견례까지 하면 거의 결혼을 한 거라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네요. 그 자리에서까지 저희를 그렇게 비우셨으면서 더 이상 결혼을 시킬 생각이 없으셨단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저희 딸이라도 어떻게든 그쪽 아드님과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면 모를까. 이제는 저희 딸도 결혼하기 싫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지 마시죠. 어머, 너무 서운하셨죠? 제가 말을 자주 실수하는 바람에
전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니 너무 삐뚤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뻔뻔하게 말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전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예비 신랑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졌죠. 또다시 예비 신랑은 식음을 전폐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는지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 응급실만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세상을 등지겠다고만 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저희 아들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미 한 번의 기회는 준 걸로 압니다. 그쪽 아드님 응급실 처음 갔을 때 저희 딸은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기회를 차버린 건 그쪽 아닌가요?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비난했으니 그 책임은 그쪽이 져야 맞는 거죠.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고 저희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께서 알아서 달래보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매정하시나요? 저희 아들 이러다가 정말 잘못돼요. 한 번만 수진이랑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수진이한테도 상처 안 주고 저희는 그냥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와 엄마는 굳게 마음을 먹으며 거절했고 전 예비 신랑에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예비 시모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 뒤로 예비 시모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문으로는 예비 신랑은 먼 지역으로 홀로 이사를 가 부모와 연락도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예비 시댁은 엄마가 주주인 그 호텔 물품을 납입하는 거래처였는데 그 난리 이후에 호텔 물품 납입이 끊기면서 점점 회사가 망해 폐업을 했다고 해요. 봉사활동도 자주 간다며 동네방네 소문이 났던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선 봉사활동을 가는 척 그동안 좋은 집안인 척 연기를 해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아끼던 외동아들에게 버림받고 그 부모는 사업도 망해 어렵게 살고 있다더라고요. 직업을 무시했던 그 말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엄마는 사실 그래도 결혼을 시켰어야 했나 지금도 저에게 미안해 하세요. 그렇지만 저에겐 예비 신랑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사랑도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엄마에게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 정말 잘하셨죠?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손이 동서의 황당한 행동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손이 동서와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딱 봐도 저를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결혼 초였기 때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심해서 결국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손윗동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저보다 혼수를 더 많이 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시부모님 눈치를 봐가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저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반복해서 저를 괴롭히는 지나친 행동 때문에 결혼 2년 차에 손윗동서와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 늦게 도착한 형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쓱 둘러보길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는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 참고 있는 상태였죠. 한참 뒤에 다시 들어온 형님이 다시 주방을 쑥 둘러본 뒤 젓가락을 들고 제 옆으로 왔어요. 음식 준비는 다 끝나가는 거지? 일단 저녁 식사 시간 됐으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하면 되겠다. 우리 그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네. 원래 시댁일은 동서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보다 손아랫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동서는 혼수 2천밖에 안 해왔잖아. 나는 혼수 2억이나 했는데 당연히 음식 정도는 동서 혼자 해야지. 혼수가 천지차인데 당연히 차등 분배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간보기 담당. 동서는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될 것 같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동서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잖아. 아무리 불만을 털어놔 봤자 혼수 2억과 2천은 천지 차이라고. 그러니까 표정 좀 풀어. 나를 노려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러게 누가 혼수를 적게 해오래? 반찬들이 대체적으로 좀 싱겁네. 살짝씩 간을 좀 더 하면 딱 좋겠어. 그럼 서둘러 저녁상 차리자고. 이런 거 보면 동서가 아직 손이 서툰 게 보인다니까. 그럼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리도록 할게. 형님, 음식 준비는 그래도 같이 해야죠. 저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음식만 만들고 있는걸요. 그러지 마시고 상차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서 오기 전에 혼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이야. 이 정도 가지고 엄살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정도는 보상 받아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내가 말한 거 간 좀 살짝씩 다시 보고 바로 상 차려줘. 형님은 제 말을 무시한 뒤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꾀부리는 거였는데 형님은 시모가 잠깐 볼일 보러 나가신 걸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주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던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태라 시댁에 늦게 온 형님이 그래도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화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가 볼일을 끝내고 들어오셨는지 주방에 있는 저를 부르셨고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다른 집을 다녀오신 건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오셨어요. 동네 지인분 댁에서 받아온 음식이라며 상 차릴 때 같이 내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주위를 둘러 보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데 시모가 아주버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는데 형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굳어진 얼굴로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형님은 코를 골며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형님 보고 일어나라며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모는 다시 한번 형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야 된다고 하자 잠결에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몸을 돌려 버렸어요. 경악을 하신 시모는 화가 올라오셨는지 화장실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들고 오셨고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냅다 뿌리셨어요. 아주 잘 자고 있다가 찬물을 뒤집어 써서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면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힘들게 먼 길을 온 건데 어머님 오셨으면 나를 깨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너 아직 잠이 털겠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만 피곤하고 너만 먼 길을 온 것도 아닌데 어디서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탓을 돌리고 있어? 아, 제가 오죽 피곤했으면 잠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왜 동서한테만 잘해주시고 저는 막대하시는 건데요? 침이나 좀 닦고 말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으면서?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작은 며느리도 똑같이 먼 길을 왔고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었다. 너는 저녁 시간 돼서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도 엄청 꽤 부리더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퍼질러 잠을 자고 있네. 남자들도 밖에서 힘들게 집안일 청소하고 집수리 하고 있는데 너만 천하태평이지? 아주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해라. 빨리 주방으로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네가 몇 살이라도 더 나이 먹었으면 손이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해라. 당장 주방으로 안 튀어가? 예고도 없이 들어오신 시모가 형님의 행동을 직감하고 있었는지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부어버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형님은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물기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시모의 눈치를 보며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죠. 지금 네가 어떤지 봐봐라. 오자마자 작은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잖니? 뭘 멍하니 서 있어? 아직 잠이 덜겠니?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행동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래가지고 너한테 무슨 일을 맡기고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보고 오겠냐는 거야.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제가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고생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까지 거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 저도 고생한 만큼 이 정도는 대우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에 대드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안 도와줬어? 음식 솜씨도 형편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당장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더 늦어지기 전에 저녁상 준비해라. 또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쫓을 줄 알아. 형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저에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제 형님이라는 걸 어디에다 말하기에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형님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제가 도와달라는 걸 투덜거리면서 하던 형님은 시모가 다른 일을 하시는 사이마다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가 완만해질 수 있을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해봤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일이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리곤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기가 시모에게 욕먹는 걸 봐서 기분 좋았냐고 몰래 웃는 거 다 봤다면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형님과 말장난하고 싶지도 않아서 몰래 웃은 적 없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겠다고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풀어나갔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시모와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들어온 가족들이 주방으로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제 머리와 옷이 전부 다 젖어버린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형님이 시부모님 집안의 며느리로 못 살겠다며 밥상을 엎어 버렸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들은 전부 다 와장창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어버려 흥분한 형님을 말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은 미처 막을 수가 없었고 시모는 형님의 말을 듣곤 휘청거리셨죠.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오기 전에 시키는 건 큰소리 하지 않고 했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동서가 대신 좀 해달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혼수를 2억이나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꼴랑 2천밖에 준비 안 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걸 바라시더니 왜 동서는 순순히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동서를 달갑게 맞아줄 수 있었겠냐고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다 집안 사정이 다르고 작은 며느리가 혼수 2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왜 너랑 비교가 되어야 하는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거야? 네가 큰 며느리로 본을 보인 모습이 있기라도 한 거니?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옆에서 그동안 나한테 배웠던 거나 네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퍼질러 잠만 자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애미 앞에서 보일 행동이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야?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계속 밉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를 못 살게 구냐는 거다.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데 어쩌겠어요? 저는 동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저는 앞으로 이 집 며느리로 못 살겠어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며느리 끼고 평생 사세요. 형님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았는지 끝내 이성을 잡지 못한 채 시댁을 뛰쳐 나갔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급하게 형님을 뒤따라 갔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형님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형님을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으셨죠. 저도 형님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가족에겐 평화가 있을 것 같아 입 밖으로 형님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안 볼 것처럼 시댁을 나갔던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2달 만에 온 전화라 일단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는 보고 싶었죠.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직도 그때 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도 됐잖아? 우리 잠깐 통화 좀 할까?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많이 바빠서 오래 통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행동은 아직 그대로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내가 조만간 직접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할게. 나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용건만 간단히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아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동서한테 그런 행동 아예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동서를 너무 몰랐었나 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그때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왜 혼수를 2천밖에 안 했었는지 나는 한참 뒤에나 알게 됐다고. 진작에 말해줬으면 그런 일도 없었지. 동선의 아버님께서 시아버님 회사와 이번에 합병을 했다며?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말을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일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잖아. 그리고 동선의 아버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내가 이번에 그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거든.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나도 다시 원래 하던 일에 복귀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런데 거기 회사 대표가 동선의 언니분께서 운영한다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내 이력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잘 좀 봐달라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나랑 개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괜찮겠어? 나 정도 스펙이면 동선의 언니분께서도 분명 욕심은 나실 거야. 비록 일을 쉰 지 몇 년 됐지만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이력은 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명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는 저희 언니 회사에 형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건 언니 회사인 거지 제 회사가 아니니까 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능력이 되신다면 저희 언니가 그건 알아서 채용하겠죠. 저한테 입긴 넣어달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어머,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좀 도와가자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유 참, 동서 정말 1억이야? 나 섭섭해지려 해? 부탁 좀 할게. 그건 제 권한 밖이라 민감한 문제에는 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용이 된다면 형님한테 좋은 일일 테고 채용이 안 된다면 그건 형님의 능력 부족이죠. 어머, 나 여태까지 일하면서 능력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 그러고 보니 저번 결혼식 때 얼굴 잠깐 뵌 것 같은데 인사도 드렸었고 내 얼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딱 한 번만 좋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자존심 굽히고 동서한테 부탁할 정도면 그 회사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겠지? 형님이 저에게 전화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저에게 사과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 회사도 아니고 저희 언니 회사에 들어가는 걸 저한테 전화해서는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더는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전화가 왔지만 괜히 불편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손다영? 아, 입사지원서 보기는 했지. 너희 시댁 집안 형님이라고? 대충 훑어보긴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자격은 미치지 못할 것 같던데. 요즘 그 정도 스펙은 다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내 친구 회사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어보니까 좋게 끝내고 나온 건 아니더라고. 전 회사에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고 밑에 부하 직원만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거야. 본인이 이룬 성과도 아닌데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퇴사하게 됐다던데. 그리고 디자인 바닥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한 달이 건너면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야. 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면 대충 알아봐도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불합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거든. 따로 통보가 가겠지만 네가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채용하겠지. 저희 언니의 말에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형님이 저희 언니 회사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건지 언니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듣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언니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형님을 말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형님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가 저번에 전화하지 않았어? 좋게 좀 봐달라고 얘기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채용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하나뿐인 남편한테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욕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동서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를 당장 이 회사에 채용하라고 동서 언니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과거에 다른 회사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이력서가 뭔데요?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디자인 바닥이 좁다는 걸 형님도 아셨으면 그동안 행실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형님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은 뒷전에 쇼핑으로 사치 부리고 맨날 모임만 가진다면서요? 그래서 한 소리 들은 거 가지고 지금 별거까지 하신다던데 도대체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신 건데요? 어머님이 형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애들 키우고 힘들게 육아했으면 그 정도는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혼수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동서도 잘 알잖아.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건 우리 부부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 회사에 나 집어넣어 주도록 해. 지금 당장 합격시키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형님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의 이력서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분이 내려와 저에게 형님의 이력서를 건네주었고 저는 다시 돌려주면서 남의 회사에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죄로 골치 아파진다고 그만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나려는 생각이 없었는지 입사 지원서를 돌돌 말아서 그걸로 제 뺨을 올려치면서 모든 건 전부 다 제가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죠. 아무리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제 뺨을 입사 지원서로 올려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의 입사 지원서를 빼앗아 쫙쫙 찢어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찢어진 입사 지원서를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언니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들이 형님을 말렸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경찰서로 달려왔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형님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희 가족과 시댁 집안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만 털어놓고 있었죠. 이 문제로 양가 어른들께서는 서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서 형님한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통보했어요. 뭐?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내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는 게 우선 아니야?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과 이혼하자고 했겠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이걸 보고도 나랑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소? 어머, 이건 뭐니?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 너는 아니지? 여기가 어딘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춤추는 곳 같은데 너 이런 곳에도 다니는 거니? 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는 애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춤바람 나서 저런 곳에서 남자들 허리 감싸지고는 현란하게 즐기고 있었네요. 제대로 된 증거 보여드려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차마 어르신들 앞에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당신 미쳤어? 지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나도 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 사는 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좀 풀려고 잠깐 다녀온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여태까지 당신 뒷바라지 해주고 힘들게 애들 육아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딴 걸로 나는 이혼 못해. 까면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께선 시모에게 죄송하다며 경찰서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지만 아주버님이 공개한 결정적 영상에 찍힌 형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선 숙박시설에 다른 남성과 출입하는 증거물을 확인하신 시모는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아주버님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형님은 더 이상 저희 식구가 될 수 없었어요. 살면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본 건 처음이라 지금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인생을 막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왜 이런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뒤늦게서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며 아이들 핑계로 아주버님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형님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제 형님으로 받아주고 싶지는 않네요. 최근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다시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아주버님 보면 말 좀 잘해달라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겠나요? 또다시 받아주게 된다면 머지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어쩌겠어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론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시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달려오던 차량의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라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무방비 상태로 듣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운전 중이던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핸드폰을 건네받아 어디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차를 돌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몸 상태에 대해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형님은 과다출혈과 함께 골절상도 심해서 연세가 있으셨던 시모의 몸으론 버티기가 힘이 들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시모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를 만큼 심각한 상태셨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또한 의식을 되찾으시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시모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사고 소식 접했을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며 빨리 일어나시라고 시모의 손을 잡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희는 교대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시모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돌봐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의사는 시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 저희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시모와 함께 하게 되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매일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회복하는 데 단계가 있었는지 시모는 눈을 뜨시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손과 발을 움직이셨고 하루빨리 일어나시려는 노력이 보이고 계셨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시모를 보면서 저희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병원에 붙어있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저희 가족들의 삶은 솔직히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가시면서부터 형님 내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니 2, 3일에 병원을 찾던 형님 내외는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 정도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 내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남편이 시모가 입원을 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쌓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도 자주 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엄마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지. 네가 있는데 좁아터진 병실에 우리까지 와서 뭐해? 깨어난 거 봤으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일어나시겠지?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의사도 긍정적으로 답해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퇴원하실 텐데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삶이 바쁜데 모든 걸 어머님한테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서방님이랑 동서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주말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정작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 핑계만 대지 병원에 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저희만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건 불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으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네가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 해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꼴은 우리랑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어찌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 가족이야?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동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나도 서방님한테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어머님 수발되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동서 오기 전에 나는 안 한 줄 알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뭐든 했고 내 시간은 거의 있지도 않았어. 형님은 그동안 시모를 모시면서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형님 내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보다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신경 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거였죠. 정말 시간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심각한 분위기인 거 알면서 놀러 다닐 건 다 다니고 정작 병원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면 꺼려하는 형님네가 결국 불만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참다 터져버린 감정이라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었어요. 시숙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모 옆에서 온갖 막말을 뱉어대는 게 보기 좋지 않았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자리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병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저희 보고 그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의 한마디로 점점 심각해지던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눌하신 발음으로 시모는 힘들게 한마디씩 뱉으셨고 저희가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내외는 안 좋아진 감정 탓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를 진정시켜드리면서 곁에 머물러 있었고 형님 내외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음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본인들이 오고 싶을 때 어쩌다가 상황 좀 살피려고 오는 것 말곤 병원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만 살펴드렸어요. 이런 삶을 1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퇴원을 권장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회복하는 것도 더디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큼은 아니라며 통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시모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재활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가 안면 쪽에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줘야 얼굴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판단했었죠. 그리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터라 간병해 주시는 분을 모시긴 했지만 저희 부부가 최대한 옆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남편의 부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고 저희는 시모를 전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얼굴을 뵈려 시댁으로 찾아왔네요. 형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엄마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모습을 보이는 거야? 형은 엄마 자식이 아니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어머니 얼굴 뵈러 온 거면 된 거 아니야? 그 입 좀 다물고 있지. 내가 너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온 건데 왜 네가 잔소리인 건데? 한 번만 더 형한테 대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으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동서,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나 봐. 얼굴살이 아주 쏙 빠졌네.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뭐 하러 왔어? 그냥 너희들 할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많이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간히 생각날 때 얼굴이나 비추면 그걸로 된 거다. 이왕 온 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시모의 말투는 이미 형님 내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는 듯 보였어요. 시모가 사고가 난 이후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모를 챙겨드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형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 말았어요. 동서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머님 댁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인시켜 드렸겠어. 어머님은 동서가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드시겠어. 결혼한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친엄마처럼 옆에서 온갖 수발 다 들어주고 있잖아. 동서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알고는 계시지?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건 하려는 게 내 눈엔 딱 보이거든.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이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들어온 거야? 이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 이 집을 동서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누구를 보살펴 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치는데 돈이 중요하겠어? 그런데 동서를 보면 항상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이 집 시세가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너무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마. 어차피 이 집은 동서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지? 재산이란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동서가 어머님을 보살펴 드렸다는 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집의 장남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 모든 재산은 장남이 더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지금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인 거지 재산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리고 형님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저보다 형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저희 부부의 소유가 될까봐 엄청 불안하신가 봐요. 그럼 형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실까요? 저희도 일찍 정리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 다 드셨으면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당신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배웅해 드려. 가시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모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형님은 저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곤 당황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참지 못하고 시모의 방으로 들어와선 자기한테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님 내외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먼저 형님 내외한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 어느덧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보낸 세월이 8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시모는 오히려 반대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였어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셨죠.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더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건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모와 함께한 8년의 세월 동안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울한 감정을 가진 채 차에서 시모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형님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네? 고생 좀 했나 보다. 그런데 눈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딱 보니까 눈물 좀 흘린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나?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랑 얼굴 볼 일 없지 않나요? 할 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동서 얼굴 보려고 몇 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님 뵈러 온 거야.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 말 들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기 주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59억으로 올랐던데요?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동서, 어머님 귀가 안 들리셔?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야? 초점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놀러만 다니시더니 여기 집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나 보죠? 형수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는 서방님이랑 동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려고 온 거라고요.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형님은 전국 일주 여행 다니셨는데 누가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괜찮아지셨을 때 다시 오든 하세요.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볼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밀치더니 시모를 태운 휠체어를 대신 끌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속과 몸을 부딪히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건 시모가 살고 계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서둘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이었던 집값이 59억으로 뛰었다고 형님은 집의 명의를 시속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있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 시모와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형님 내의 행동들이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집착을 하고 있었죠. 시모의 건강이 어떤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중간에서 힘들어 하시던 시모는 형님 내외한테 많이 실망을 했는지 힘겹게 입을 여셨고 형님은 시모의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희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니? 조금도 기대하지 마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어쨌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저희가 두 눈 뜨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뺏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갈 거라고요. 형은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하는 거야? 병원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약해지셔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셨다고 했소.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며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게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남겨드리라고 했는데 형은 지금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 거라고. 차라리 얼굴 안 비치는 게 형은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여보,
괜히 서방님의 말에 휘둘리지 마. 그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집안의 장남인 당신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서방님, 지금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원래 가족도 없는 거라는 거 몰라요? 나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나는 조금도 변하는 거 없다. 어머니, 그냥 이 집 저희한테 주고 조용히 세상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자식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편히 눈 감으시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 내외는 무조건 시모의 집을 소유하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만하라면서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셨네요. 그리곤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도 바람 좀 세게 해주면 좋겠구나. 작은 애들과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만 너희들과 보낸 시간은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전국 일주 나도 좀 데리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59억에 집을 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나한테도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 싸우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바람 좀 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집을 너희한테 넘겨주도록 하마.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이 집의 소유가 저희들께 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우리와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안 그래? 엄마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몸 상태로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와 함께 하세요. 형이랑 형수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막대할 수도 있다고요. 여행은 저희랑 다닐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시모는 저희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시숙은 남편을 밀치면서 시모를 시숙의 차에 급하게 태워드렸고 형님도 곧장 차로 올라탄 뒤 서둘러 출발을 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숙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 못 보낸다고 끝까지 난리를 쳤지만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내면서 큰아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나중에 전화한다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셨고 시모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저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결국 시모는 형님 내외의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불안에 떨며 시모와 떨어진 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며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셨지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님 내외는 알아서 하겠다며 저희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었네요.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희는 다음날 시모께 전화를 했고 시모는 별일 없으셨다는 듯 편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구경하러 가는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어느 날 시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형님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는 말에 더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과 시숙에게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고 형님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도 저희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걱정이 되어 가고 있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고 있던 시숙의 차량이 전복이 되었고 위태롭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니 이미 시모는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고 형님 내외는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터라 저희도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시간 형님 내외의 수술을 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식물인간이라는 진단 결과에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시모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형님과 시숙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희망도 없는 현실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네요. 시모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한 알람음이 들려왔네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문자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날 때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다며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예약으로 보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도 시모에게 예약 문자가 온 내용을 보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의 선택이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숙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카들이 있다는 게 걱정이죠.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집을 처분하고 조카들에게 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하네요.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